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필승의 길을 다지기 위해 중진과 당권주자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나경원 전 의원님 모시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때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추석 때 여자들 비슷하지 않나요? 저도 엄청 그렇죠. 바빴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연휴라서 조금 여유가 있을까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도 좀 있긴 했었지만 네. 저 차례상도 그렇죠. 차리고 맞아요. 그렇죠. 또 약간의 추석 때는 좀 지역 바빠요. 국민들도 만나셔야 되고. 네, 추석 전에는 지역 국민들 만나려고 네. 너무 바빴고요. 추석 때는 차례상 차리고 나서 이제 뭐 네. 할 일이 많잖아요. 평소 그렇죠. 안 하던 맞아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은요 열기만 하면 정리할 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집안 정리 엄청 끝이 했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네. 지난 이제 29일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출정식은 원래 선거는 시작할 때는 좀 어수선해요. 네. 출정식은 좀 어수선한 듯 했지만 네. 그래도 당에서는 이제 중요한 보궐선거이다. 네. 그래서 그렇죠. 모든 힘을 다 모아주자. 또 모든 손을 네. 보태주자. 그런 네.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 저는 선거는 늘 보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앙에서 그렇죠. 지원을 가는 것보다도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슬슬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번 보궐선거 그 캠프를 보면은 이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네. 권영세 의원, 그리고 뭐 중진급들도 줄줄이 다 나서서 야 이거 거의 뭐 대선 캠프냐 할 정도인데 야 이 정도로 이 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인지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요. 사실 네. 직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직함을 안 줬어도 선거가 되면 손을 보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당에서는 이제 모처럼 있는 보궐선거니까 네. 힘을 다 모으자 이런 뜻에서 캠프를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캠프를 꾸리긴 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너무 우리 총선 바로미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그렇죠. 필요 있느냐. 청장 한 명이 예. 아니 또 그리고 강서구는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좀 좋은 지역이 있고 우리가 좀 안 좋은 지역이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강서 가불병의 이제 국회의원을 지난번 선거에는 모두 뺏기기도 했지만 네. 강서 을은 좀 우리가 좋은 지역입니다. 아. 근데 강서 갑병은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거의 한 번도 못 이긴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강서의 선거는 우리로서는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제 기억에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를 갖고 강서를 이기고 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선거이든 우리는 모든 힘을 다 보태자. 그런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예.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네. 투표율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요. 네. 또 선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진보 쪽의 분열, 또 보수 쪽의 분열 이러한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최선을 다한다. 또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가 참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가 왜 보궐선거를 만들어 놓고 또 나와 그러지만 그렇죠. 저는 그 지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실질적으로 김태우의 명예회복은 보궐선거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전 분하고 김태우 구청장하고 차이는 뭡니까? 저는 보통의 보궐선거라면 네. 우리가 무슨 일종의 그 파렴치범으로 인해서 비리나 아웃된 파렴치.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네. 근데 김태우 후보는 우리는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였죠. 예. 네. 제가 이제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2018년 12월에 네, 네.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한 사건이 김태우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내부 비리를 제보했죠. 예. 그래서 그때 처음 SBS에서 처음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TV조선이 아니네요. SBS에서 처음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이거 예사롭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네.
김태우 그 당시 공익제보자를 또 접촉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제보를 얻어서 세상에 밝혀낸 것이 뭐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렇죠.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받아서 구속도 그렇죠. 됐습니다. 맞아, 구속까지 예.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욕하더니 본인들이 블랙리스트를 그렇죠. 만든 거죠. 그때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네. 그 블랙리스트를 받아왔는데요. 아. 사실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때 현역 의원들은 접촉하기가 좀 그렇죠, 뭐 그렇죠.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김용남 전 의원이 그때 고생을 많이 네. 했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이 김태우 사건에 갖고 계속 하루에 한 건씩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발표해야 될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도덕을 알려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이 블랙리스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생생한데 네. 네. 그 사건도 그래서 밝혀졌죠. 네. 또 유재수 전 그렇죠. 부산시장 네. 그다 이제 금감원에 있을 때 금융위에 그렇죠. 있을 때 있었던 비리들 비리를 정말 민감하게 그 비리는 우리가 보면 참 이 좌파들의 그 부도덕성을 알리는 거예요. 네. 뭐 유학 자금을 막 어디서 네. 정말 받았던가 뭐 네, 이런 돈 받았는데 건데 그거를 다 무마시킨 다 무마시킨 거. 그 조국 전 무마시킨 게 장관까지. 조국 전 네. 장관이잖아요. 그거를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 부도덕 비리예요. 네. 본인들이 가장 깨끗하다 그래놓고 네.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가장 신호탄 맞아요. 최초의 제보자가 맞습니다. 김태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한 부채의식을 갖고 네.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뭐 4개의 공익제보 사건을 기소했는데 1개만 무죄, 3개는 유죄로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데 가장 기여한 분 중에 하나다. 네. 그 사람의 명예 회복은 단순히 사면 복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상임 고문직을 안 맡아도 네. 도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렇더라도 일단 직함인 상임 고민 되셨으니까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좀 하실 계획이신지?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직표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제도 뭐 충청향후에도 또 다시 방문하기도 그렇죠. 하고 했는데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니까 그렇죠. 또 시장 방문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세도 또 당연히 네.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려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보면 뭐 50대 여성이 막 우산을 휘두르고 또 주먹질까지 하고 또 현수막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아니 근데 물론 뭐 가끔 해프닝도 있지만 아니, 선거 때 이런 거는 정말 폭력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야 이게 보면 양극단 정치가 이제 구청장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스며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이야기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네. 이 선거를 폭력으로 협박한다. 음. 그것으로 우리가 협박당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지난번 선거 때요. 네. 네. 대진년이 와서 우리 동네에 맞다, 와서 맞다. 그렇죠. 예. 정말 때를 지어 다니면서 친일파 맞아요. 나경원을 청산해야 된다. 전 저보고 친일파라고 하는 거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거기는 무조건 친일파예요. 네, 그냥. 그래서 친일파 나경원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황교안 대표는 몰라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꼭 떨어뜨려라. 아이고 이런. 그래서 야, 자기들이 사실은 보기 가장 위험하고 또 두려운 존재인가 보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말 대진년이 와서 저희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선거운동하면 그 앞에서 코앞에서 대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폭력이지 그렇죠. 뭡니까? 선거 방해행위인데. 네, 선거 방해가 아주 심했는데요. 저는 뭐 우산으로 찌르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정치가 지금 이렇게 왜 극단적으로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네. 결국 진실을 가리려는 것,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시작이 네. 되고요.
저희도 물론 뭐 반성할 부분을 저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시작해서 진실을 가리잖아요. 아닌 거를 네. 흙을 백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각종 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흙을 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확신에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참 안타까운 지금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좀 어떻게 그 자리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 한강벨트 주도권이 변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인지도도 있으시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어떤 인물로 딱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는 좀 맨날 생각하시는지. 동작구가 한강벨트라고요. 동작구는 남부순환로 벨트입니다.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사당동이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도동, 흑석동 이렇게 있는데 네. 상도 네. 1동, 흑석동인데 사당동은 남부순환로 벨트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 관악구랑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흑석동이 이제 네. 한강하고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정말 수도권 특히 서울 승부는 아마 한강벨트에서 어떤 그렇죠. 승부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정치인은 자기 지역을 잘 갈고 닦는 것부터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정치 펀치도 나왔지만 네.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중앙 무대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제가 안타깝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도 네. 9월 달에 처음 했죠. 네. 예, 그동안은 제가 저희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에서 뭐 나봉이라는 봉사단체도 만들어서 그러시구나. 이름이 재밌죠. 나봉. 나봉이. 네, 나봉. 나랑 함께 봉사하는 이의 준말이고요. 귀엽네요. 네. 예, 나는 뭐 위드 난지 네. 뭐 아니면 위드 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아서 해석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봉사 활동도 하고 많은 지역 네. 활동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더 탄탄히 한다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지역 민심을 더 가까이 하면서 정말 민심에 가까이 네. 가는 아, 또 그렇죠. 국민들과 더 가까이 네. 하는 중요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뭐 이제 그런 일들을 각자의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면 네. 그거 자체가 또 내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부지런히 탔고 저희 지역도 힘들어서 뭐 다른 지역을 지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네. 어쨌든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네.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근데 이 저희가 보면 네. 지난 전당대회 때 참 뭐 남들이 보기엔 자의반 타의반이로 하기도 하고 네. 전당대회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가 못 가셨긴 한데 그것이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 또 지역 구민들한테는 아 저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뭔가 그냥 당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나 의원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말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뭔가 그 소구력이 좀 높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막 이번에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공천 꼭 받으세요. 예. 막 이러던데요. 그거는 아마 뭐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천만 되시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막. 근데 사실 대중적으로 인지도도 있으시고 인기도 있으시고 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더욱더 그런 것들을 느끼실 텐데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대중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말씀을 보시니까 사실 그냥 저는 정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늘 초심처럼 하려고 늘 사실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난 6개월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가 왜 다시 정치를 해야 되지? 내가 정치를 다시 한다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중에 하나 정책적인 면은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렇죠. 포럼을 네. 만들었고 또 한 축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극단화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갈등이 첨예화되는데 네. 과연 이 정치를 당 내든 아니면 야당과의 관계든 좀 더 조화롭게 만들 수는 네. 없을까, 좀 더 통합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는 네. 건지. 포럼도 열심히 잘 하신다 그랬고 전에 네. 국회에서 실범도 하셨고 네. 아마 잘 돼가고 있죠. 네.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한강벨트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강북 쪽에 한강벨트는 마용성 이렇게 네,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고 네, 물론 네. 광진구도 있지만 네. 거기다 이제 이쪽에서 본다면 뭐 강남을 빼고 나면 동작, 그쵸. 영등포, 강서까지 쭉 이어지는데 자, 이 곳들이 그 뭐 강남을 뺀다고 해도 벌써 7개, 8개 구에 달하는 네.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인구도 많고. 이 중에 얼마나 가져올 수 있다 기대하십니까?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저희가 거기가 몇 개구죠, 선거구가. 왜냐면 의석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서 3개, 영등포 그렇죠. 2개, 네. 동작이 두 2개, 개. 그러면 7개, 네. 마포가 2개, 9개, 용산 하나, 10개, 그다음에 성동이 2개. 네. 그건 중성동 이렇게 네. 되니까 12개죠, 지금 네. 12개. 글쎄, 저는 마포는 사실 하나는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청래 지역이 저희가 아, 좀 안 좋고요. 정청래 의원 지역이. 네. 그다음에 뭐 용산은 저희가 무난하게 용산은 좀 좋은 네. 편이고요. 저는 중성동도 하나는 좋고 하나는 좀 아슬아슬하고요. 네. 뭐 이런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영등포는 원래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데 글쎄요, 거기도 예, 그렇죠. 네. 강서는 또 3개 중에서 하나는 좋고 2개는 안 좋고 음. 동작은 전통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네. 뭐 근데 의원님이 뭐, 다시 오셨으니까. 뭐 하여간에 글쎄 12개 중에서 절반 이상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절반 맞아요. 이상 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네. 보면 수도권 접전지 중에 이 한강벨트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도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총력을 네. 다해야 될 텐데 어떤 총선 필승 전략이 필요하다고 음. 보시는지요? 근데 총선은 결국은 뭐 바람, 구도, 인물 우리가 선거 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은 여당은 아무래도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총선에 있어서는 공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죠.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네. 공천을 배제하는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당에서도 조금 미운 분도 있고 예쁜 분도 있을 텐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미운 분들 너무 내치지 말고 미운 분들도 쓰임이 있다면 같이 하시는 게 그렇죠, 좋다. 그렇죠, 그래야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사실 제가 늘 이렇게 저도 이제 4선을 끝내고 네. 뭐 정치를 2002년에 처음 왔고 2004년부터 네. 국회의원 했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 총선 때 그렇게 줄 세우려는 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선거가 망하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총선 때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20대 공천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21대 공천은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네. 그렇게 됐지만 20대 공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당인데도 많이 진 이유는 우리가 자만했던 것, 180석 자만했던 것. 두 번째 결국 청와대와 어떻게 보면 당과의 괴리로 뭐 싸움이 있었던 싸움이 거, 뭐 있었죠. 나르샤 뭐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친박, 진박, 찐박 뭐 이런 네. 논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아. 예. 그리고 지난번 저희 공천은 좀 무분별한 통합 속에서 공천이 계속 번복됐어요. 그렇죠. 막 21대 막 돌리고 또 돌리고. 뭐 인천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러니까요. 갔다리 뭐 경주 비례대표 아주 다 비례대표 새로 하고 아주 막, 새로 하고 그건 뭐냐면 공당의 신뢰를 스스로 없앤 거거든요. 네. 저는 맞아요. 그때는 사실 12월에 이미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전 뭐 당의 네. 지도부에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보고 자꾸 그때 선거 때 원내대표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선거 땐 저는 당의 지도부에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참 제가 당의 지도부에 있었으면 좀 그런 걸 좀 항상 막았을 뭔가 텐데 지도부에 계신 듯이 그렇게 보여서 좀,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인식이 그렇게 좀 인지도가 되어야 워낙 될것 같아요. 높으셔서. 네. 네,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얘기를 한번 가보죠. 아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자, 이재명 대표 영장이 의외로 기각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법조인들은 저 정도면 당연히 그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사에 따라 다르다. 판사의 로또가 이재명한테 갔다. 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판결 자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쉬움이 큰 결정이죠. 근데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저는 딱 한 줄로 요약된다. 야당 당대표를 어찌 구속하리요. 맞습니다. 죄는 알겠으나 네, 구속하긴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참. 다른 뭐 그 저는 뭐 판사를 비판하는 것보다도 그 한 발 이렇게 또 떨어져서 생각을 하니 이 야당 당대표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당에 가장 대항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야당 당대표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체포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소출을 당하지 않는데 응? 탄핵 그런 외에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야당 당 대표를 지금 이렇게 구속한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뭐냐? 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됐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의도대로 됐다예요.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길을 쓰고 방탄용. 당대표가 됐죠. 네. 아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렇죠. 길 쓰고 개항에 나왔습니다. 분당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있던 지역은 성남시장이었지만 왜냐 분당은 어렵거든요. 아하. 분당은 우리가 원래 우세한 건데 그렇죠. 지난번에 선거를 맞아요.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개항을 가서 국회의원이 되더니 길을 쓰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되었다. 의도대로 돼버렸다. 그림 큰 그림대로 그렇죠. 그렇죠. 흘러갔구나. 근데 결국-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럼 이제 지역도 또 강서구도 뭐 동작구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야 이건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판사가 판단을 잘못한 거다 한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유죄는 맞는데 그냥 대표라서 안 한 거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주로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믿고 사건? 싶은 대로 믿겠죠. 사람들 지지 그러니까 이제 성향대로 민주당 쪽은 아이 거봐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아. 무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쪽은 이제 문제가 있었다 영장 판결이 네. 영장 결정이 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근데 저희 그 다음에 당 지도부가 유권 무죄를 딱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권무죄. 그게 아마 그런 뜻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요. 예. 사실 뭐 이제 긴 재판으로 들어가게 생겨서 네. 더 정치가 이재명 대표 하나로 볼모가 그렇죠. 잡힌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됐는데 결국 결과는 뭐냐. 네. 우리 지금 뭐 단식으로 그동안 국회 스탑되었죠. 그렇죠. 그 전에도 계속 본인 사법 리스크로 국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볼모 잡혔다. 그렇죠. 이건 진짜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게 다음 판결까지 나오려면 이게 6개월이 한참 걸릴지 걸리겠죠. 1년이 불구속 걸릴지 기소가 2년이 걸릴지. 됐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혼자 불구속이에요. 그러니까 24명이 구속됐는데 그렇죠. 본인만 빠졌어요. 정점에 있는 사람만. 그래서 사실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하지 않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참 1년이 갈지 2년이 예, 갈지 계속 예.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에 두 가지 문제점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헌법을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586 운동권의 이 지배를 받는 민주당, 586 네. 운동권의 역사관, 586 운동권의 가치 이런 부분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친일파라고 하는 게 그런 네, 이유예요. 그렇죠. 그냥 밑도 그렇죠. 끝도 맞아요. 없이. 네.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586 세력들이 이 지배하는 민주당이 좀 청산되어야 된다. 586 운동권. 그분들이 뭐 이 친일파만 공격하면 좋은데 성향이 친북,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일파라고 우리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꾸 예. 이상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예. 그걸 숨기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난 정부 때 종전 선언을 하려고 했던 네. 것,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다가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던 것, 이런 게 다 일관된 맥이거든요. 네. 결국 정율성을 갖다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앞세운 거. 저는 사실 2018년에 이미 그걸 비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해서 제일 먼저 만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누구냐? 네. 정율성의 손녀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건 무슨 황당해져. 일이냐. 네. 그리고 그때 찾아보니까 광주에 정율성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586 운동권의 역사관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교육감 선거가 일종의 교육감 선거를 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교육 자치가 지방마다 심한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주 교육감의 부교재를 보면 뭐 전투기 몇 대 안 사면 우리 모두 무상급식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부교재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율성 로를 바라본 광주 시민들은 어땠을까?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은 어땠을까? 그러면 그러한 586 운동권 역사관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네. 저는 정말 지금 윤 정부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건강하게 같이 되려면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이 부도덕과 비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 네.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남들 보고 오히려 네. 계속 비판했는데 보수가 부패했다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천하에 너무 그랬어요.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도 아니라고 해요. 그냥 딴데 네, 쳐다보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부분을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분을 민주당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오히려 지금 친명들이 기세가 등등하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대표 팔아먹은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간은 몸을 네. 제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배구노, 뭐 아. 배신자, 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어. 그거는 그렇죠. 단순히 뭐 이재명 대표를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가 네. 있고 없고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늦춰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68년 전통의 민주당이 그렇죠. 올해로 69년째인데 아니 이 정당이 이재명 개인 사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민주당은 물론 운동권도 있었고 그 전에 DJ를 비롯한 민주화 세력도 있었고 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비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비리가 아니라고 하고 조국의 파렴치가 나오고 근데 이런 정당이 그러니까 이거 68년 전통의 정당이 완전히 이재명 당화 돼버리는 야 이게 앞으로도 1년이 갈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헌정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건에서도 분명히 이 이재명의 부정 비리도 분명히 이제 한 줄로 요약할 거예요. 뭔가 잘못 나온 거. 지금 위증교사 같은 건 빼도 네. 박도 못 하잖아요. 그거 하나로 뭐 그거 하나 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지금 꼬리 자르겠죠. 조국 사건도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표창장 하나 위조한 것 같고 네. 이렇게로 바꿔놨어요. 뭐 완전히 바꿔놨어요.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참 크가지 진짜 세 가지 비리가 있었잖아요. 네. 사모펀드, 네. 운동학원 그리고 이제 부정 입학 네. 뭐 이런 건데 그 비리를 딱 한 줄로 바꿔요. 네. 저는 이재명 작업도 조금 있으면 들어간다. 그렇죠. 한 이재명 줄 당대표에 요약으로? 대한 네. 것도. 이분들 제목 잡는 거 아주 잘해요. 네. 근데 나머지 비 싹 숨기고 요거 하나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그걸 하는데 이제 댓글에서 계속 똑같이 해요. 표창장 하나 위조한 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네. 아 그래 표창장 하나 위조지. 근데 이렇게 뭐 부인도 구속되고 뭐 남편도 이렇게 되고 그건 맞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창장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위조한 게 정말. 네. 그리고 이 대표가 영장 기각되자마자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사실 뭐 대통령실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하면서 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긴 했는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측이 오히려 이제 전세 역전된 듯이 공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죠. 네. 강선은요도 있었지 않습니까? 강선은요. 네. 지금 사실은 회복기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단식하고도 무슨 20km 떨어진 녹색병원이라는 네. 우리가 정말 단식 전문 병원도 무슨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병원은 처음 봤어요. 단식 전문 병원에 네. 입원하셔갖고 회복을 하신다는데 그 단식 전문 병원 맞나 봐요. 회복이 네, 엄청 회복이 엄청 빠르세요. 빠르셨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거 제 스타일은 아닌데 조금 네.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24일 단식하고 저렇게 하루 만에 떨쳐 일어나는 분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거다. 저는 내일 정도 복귀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모레가 보궐선거, 그러니까 아.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민주당 보도도 보니까 그렇던데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치 복귀를 한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얘기하는데요. 뭐 구청장 선거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만 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본인들이 엄청 무슨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었다, 뭐 영장 기각을 이유로 본인은 무죄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참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또 단어를 세게 쓰기는 그렇고 참 역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야당 대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맞습니다. 정말 못 볼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시나리오대로 좀 움직여줘야 국민의힘에 유리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사실 우리가 자꾸 정치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표를 얻는 게 아니라 남이 못해서 표를 네, 얻는다 자꾸 그렇게 가려고 이런 말을 하지만 자꾸 이재명 뭐 당대표가 계속 있는 게 유리해요. 네. 뭐 나가는 게 뭐 유리해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네. 하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들은 좀 보완해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맞아요. 그러면 인사부터 시작해서 한번 우리가 다 되짚어보고 그렇죠.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사과를 먼저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또 봐주시는 맞아요. 게 있는데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우기면 그러면 이제 절대 분노합니다. 마음을 안 돌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네. 고쳐가는 노력이 늘 필요하다. 너무 늦게 사과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급하니까 저러지 않고 네, 안 받아들여요. 그럼요, 나중에 그럼요. 가면은.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요. 요새 이제 지역에 다녀보면요. 예.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네. 특히 이제 뭐 국가 부채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개인 부채도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뭐 세계적인 뭐 국제 금융 기조 뭐 시장의 기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도 중요하고 네. 국민들과 공감하고 같이 뭐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뭐 일의 선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뭐 정통성을 바로하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하고 뭐 이러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하면서 좀 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십시일반에서 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다 이 이승만 그 기념관 건립하는데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뭐 기업인들, 연예인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영애 씨가 거기에 기부를 했다고 일부 민주당 지지층 사람들이 또는 좌파 언론들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공격할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매도를 하고 뭐 국민을 분열시켰다 그러는데 아니 이승만 전 대통령 한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전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몰아붙인 분들도 이해가 안 가요. 독립운동을 제일 오래 했던 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인데 그분이 어떻게 친일파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승만 대통령의 을 아예 그 무슨 독립운동가 무슨 임시정부 명단 이런 데서 아예 빼버려요.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사실은 그 뭐 이승만 정부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는 친일 뿌리가 있다. 계속 그들이 주장이 그거잖아요. 근데 북한 정권의 최초 내각에 친일파들 더 많은 거 아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요 친일파 후손분들이 더 많았어요. 뭐 그때 아시잖아요.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 지금도 현재도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 어떡하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아서 친일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북한은
이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정율성은 물론이고 네. 문재인 정권 때 맨날 김원봉을 서운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원봉을 서운하면 그 다음에 김일성 서운하자 그럴 그건 판이다라는 똑같이 할 거예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도 뭐 극렬 반대를 했는데 네. 결국 사회주의를 독립운동을 위해서 차용하신 분들은 우리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사회주의를 위해서 차용한 사람들은 아. 우리가 이용할 수, 거기다가 결코 서운할 수 6.25까지 없거든요. 관여한 사람들은 그럼요.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절하한 이유는 딱 그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남북 단일 정부를 만들지 못했고 네. 남북 단일 정부를 만들었으면 소비에트가 그 당시에 동구권을 다 공산화시켰잖아요. 네. 위성 정부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공산화시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었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일 잘하신 게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네. 도입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잘한 거는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네. 주한미군을 주둔하게 네.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기념관 다시 지어드려야 되고요. 저는 사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것이 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을 정말 막 어떻게 보면 신격화해요. 그러니까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냥 거의 위인이에요, 위인들 다. 그런데 네. 우리는 우리의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념관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서울에 있는 것이 부지는 서울시 땅이지 네. 기념재단 땅이 아닙니다. 아. 이런 식으로 다 새들어 살아 있고 궁핍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우리가 다시 제대로 역사를 세워야 된다. 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게으른 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사실은 자발적인 성금이라는 게 우리는 어려웠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재단도 굉장히 자발적인 성금으로 그렇죠.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좋아요. 봉화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참 잘 꾸며져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들은 그걸 넘어서요. 박원순 전 시장 다큐까지 정말 만들어서 다큐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행히 그래도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나왔는데 네. 상영 금지 가처분이 나왔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한밤중에 몰래 무슨 민주화 민주열사에다가. 묘지에다가 이장한 거 아시죠? 네. 저는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네. 데모하고 난리 났을 파묘하라고 거예요. 또 난리야, 예. 근데 파묘하라고. 지금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사실은 그래서 대전으로 가신 거였거든요. 파묘당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비판하는 기사 몇 번 나오고 그냥 끝이거든요. 글쎄 말이야, 그 참.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는 어떤 입장일까? 글쎄 제가 말이야. 사실 그렇죠. 김 변호사랑 네.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러니까 저쪽의 그 프로파간다는 참 대단해요. 이쪽은 깎아내리고 이쪽은 침뱉고 여기는 위인화시키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의 업적을 잘 기려서 하자는 거 좋은 건데 너무 자세가 다르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수 진영도 어느 정도의 또 이런 다시 재평가하는 운동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요. 재평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원내대표 할 때 제일 원내대표 하기 전에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 제일 제가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 할까 봐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문점 선언을 하자마자 저는 그날 판문점 선언을 딱 읽어보는 순간 이거 종전선언 하겠구나 하고 너무 놀래갖고 네. 그때는 사실 국민들이 다 좋아하시고 보수 언론까지도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저는 이거 종전선언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미국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렇죠. 예. 아무런 당직도 아무런 국회직도 없는데 의원 외교로는 이걸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웠어. 너무 걱정이 돼서 혈혈단신 정말 미국을 네. 가서요.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안 만나주죠. 보통 그렇죠. 보통 안 만나주는데 개인 대 개인. 저를 만나줬어요. 네. 그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와 있는데도 저를 만나줘서
제가 그때 이 종전선언의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법 해석은 당연히 그분도 똑같이 저랑 할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아직도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절반의 국민이 있고 우리가 정권 교체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얘가 너희들이 이 문재인 정권 때 이걸 해서는 역사의 죄가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그렇죠. 해줬어요. 맞아요. 개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바꿨다 네, 했더니 교과서도 바꾸려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을 네. 그래서 사실 볼튼하고 그 이후로 또 계속 교감을 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네. 우리 쪽 분들은 잘 모르시고요. 네. 좌파들은 나경원 때문에 종전선언 안 됐다고 아, 뭐 그렇군요. 문정인 특보도 강연에서 막 말씀하시고 제가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네. 사실 종전선언이 왜 중요한 일반 그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 종전선언이 더 잘못되면 더 심화돼서 평화협정으로 가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유엔사도 나가고 그런 아주 일련의 안보적인 위험성이 다 이 줄줄이 오면서 네. 북한이 바라는 대로 결국 무장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일반인들은 몰라요. 맞습니다. 평화하자는데 뭐가 나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뒤에는 무서운 노림수가 예. 들어있는 거죠. 아니 그때 저 이제 문희상 의장하고 우리가 그때 3당 네.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낸시 펠로시가 한테 제가 그 말을 이끌어냈잖아요. 아니 결국 남북 군사합의 9.19 남북 군사합의는 대한민국만 무장해제한 거 아닙니까? 맞아. 하고 낸시 펠로시가 네. 그때 말씀을 맞아요. 하셨죠. 맞아요. 우리가 더 내용도 훨씬 불리한 내용을 다 받아줬어요.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평양 가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정치펀치 마지막 코너인데요. 글로브를 끼시고 아이고. 저는 꿀밤으로 하겠습니다. 꿀밤으로. 이재명 대표 꿀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하게 되려면 이재명 대표 같은 제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네. 하는 거예요. 자, 꿀밤 한 대 콕 때리고 자, 제발 좀 민주당을 놔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놔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